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사상의 증거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거보전제도라는 것은 공판기일에서 정식으로 증거조사하기 이전에 미리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보존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검사는 물론이고 피의자나 피고인 또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법원 판사가 판사를 통한 증거조사입니다.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해서 그 결과를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문의 위치가 184조에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이와 같은 증거보전 절차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피의자나 피고인이 판사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보존하는 여러 강제수사의 방법이 인정되고 있지요. 저희가 여태까지 공부해본 여러 가지 강제수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 제도가 또 있습니다. 바로 뒤에 또 공부할 텐데요. 221조의 2, 조문의 위치가 184조와 다르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요. 221조의 2. 그 경우에 또 참고인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증인신문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독자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에게 인정되고 있는 점이 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한편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도 그죠? 피해자 측에서 수사 검사에게 수사 단계에서 증거 보전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184조에 의한 증거 보전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보전은 증거를 미리 보존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인이 있는데 장기간의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렇겠죠. 그것은 피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참고인을 수사기관에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184조의 증거보존 절차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편 증거보존의 청구 시기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서 허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법원의 정식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아마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법원의 공판 절차에서 정식 증거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는 것은 형식적 의미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소법원에 의한 수소법원이라는 개념은 공소가 제기되어서 특정한 사건을 재판하게 되는 그런 법원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공소 제기 법원에 의해서 증거조사가 가능한 시점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184조에 의한 증거보존을 하려면 먼저 증거보존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증거보존 청구권자는 검사도 있지만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공소 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이전까지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소 제기된 다음에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의 피고인의 경우에도 증거보존 절차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증거보존 청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서면으로 증거보존 청구서라는 서면을 제출을 하게 되고요.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법조문에 있는 것처럼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및 감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보존 절차에서 증거보존의 방법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인신문이 들어가 있지만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문을 증거보존 절차에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같은 것에 대해서 다음 학기에 증거법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동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형법 총론에서 배웠습니다만 형벌 규정 자체가 두 사람 이상의 참여를 예정하고 규정한 경우에 반드시 다수인이 참가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지금 보고 있는 뇌물죄 같은 경우, 또 배임 수재죄와 배임 증죄죄 같은 경우, 내란죄 같은 경우가 그렇죠. 자, 이와 같이 뇌물죄와 같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피고인 B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 A를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강의를 다음 학기에 들으신 다음에 다시 와서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수사상 증거보존 절차에서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피고인으로 신문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입니다.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그래서 증인신문이 여기 인정되지 않습니까? 증인으로서 신문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이에 대해서 반대 견해가 있습니다. 반대 견해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로 들고 있는 경우에는 A가 B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인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견해를 취하는 거죠. 증거보존 절차에서 A를 증인신문한다고 해서 변론이 분리된 것도 아니므로 변론 분리가 왜 나오냐 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변론을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통설적인 견해이거든요. 근데 이 수사상의 증거보존 절차에서는 분리할 변론이 없는 거죠. 아직 공판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논거로 해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우리 사건에서는 A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반대 견해가 있지만 판례는 수사상의 증거보존 절차에서도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보존 청구가 있으면 지방법원 판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증거보존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만약에 증거보존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3일 내에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3일 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증거보존 재판 기각 결정을 한 판사가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사실상 동일한 권한이 있으며 증거보존 청구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제도인데 기각을 한 점에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3일 내에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증거보존 결정이 되어서 증거보존을 하게 되면 그 증거보존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처분에 관해서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그렇죠?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184조 2항의 내용이 있고요. 따라서 법원이 행하는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및 감정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어서 나중에 법원이 행하는 여러 절차를 공부하시고 나면 그 절차가 그대로 준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당사자에게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하는 것도 역시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184조에 의해서 증거보존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증거보존 절차에 의해서 취득한 증거, 증인신문을 한 경우에 증인신문 조서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런 증거들은 증거보존을 행한 판사 소속의 법원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당사자에게 바로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 소송법상 그 증거보존을 한 판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원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같은 증거물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열람, 복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피의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사 허가를 받아서 증거보존 절차에 의해서 압수한 물건이나 작성된
서류 등에 대해서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서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증거보전 절차에서 조서가 작성됐는데 나중에 공판 절차에 가서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보전 절차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311조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184조의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서, 그렇죠? 법원 또는 법관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11조는 다음 학기에 배울 증거법에서 전문 법칙의 예외의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전문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검사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서를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소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그 서류에 대해서 증거조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이와 같이 증거보전 절차에서 확보한 증거를 어떻게 법정에 현출해내느냐, 증거조사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진 바가 있고요. 이러한 절차의 증거조사 신청에 의해서 보존된 서류 또는 물건도 공판중심주의 요청에 의해서 증거조사를 거쳐야 사실인정의 증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한편 증거보전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미리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 대한 조서는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서 증거법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판례도 그와 같은 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권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항에서는 184조에 의한 펜이 자꾸 글씨가 이상해져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180 여전히 그러네요. 지우고 그냥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1항에서는 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2항에서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라고 해서 증거보전 절차 184조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검사에게만 인정된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증인신문에만,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에만 제한된다는 것, 그리고 증거조사 결과를 검사가 보관하게 된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와 같은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 221조의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21조의 2에 등장하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란 범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가 역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공판기일이 열리게 되면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하면 되거든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해서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문의 위치가 221조의 2예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는 참고인의 지위를 어느 정도 희생해서 증인으로 삼아서 그 증거를 보존할 필요성에서 인정되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인정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 184조와는 달리 검사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참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의 요건은 무엇이냐? 역시 조문 내용에 있는 것처럼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제1회 공판 기일 전이어야 하고요. 그 의미는 앞서 184조에 의한 증거보전 절차에서 본 바가 있지요. 221조의 2에 의한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검사가 증인신문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 방식은 증인신문 청구 서면이라는 서면을 통해서 그 사유를 소명을 해야 되고요. 증인신문을 하는 방법은 판사가 증인신문에 관해서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역시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221조의 2 사항의 내용이고요. 따라서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나중에 배우게 될 법원의 증인신문 절차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의자,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해서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요. 증인신문 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판사가 참고인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그 증인신문 조서가 만들어질 텐데 그 서류를 누구에게요?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184조에 의한 증거보전 절차에서는 증거보전 절차를 행한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람 복사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증거보전 절차에서 보존한 서류 등을 금방 말씀드린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소송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검사가 서류를 보관하게 됨에 따라서 아직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공소제기 전이라면 수사서류에 해당합니다. 그럼 수사서류에 대해서는 소송 계속 중의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증인신문 서류에 대해서 열람 복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밀이 누설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검사로서 검사는 이와 같은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밟게 되겠죠. 184조와 중복되는 증인신문이 들어가 있지만 검사 입장,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참고인을 증인신문할 필요성이 있으면 221조에 의한 2에 의한 참고인 신문 제도를 참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 청구 제도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와 같은 점에서 184조와 다른 실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84조에 의한 증거보전 절차에 관한 에서 작성된 서류의 증거 능력이 311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221조의 2에 의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311조에 의해서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검사나 피고인이 증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수소법원에 증거조사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역시 앞서 본 증거보전과 184조에 의한 증거보전 절차와 같다. 그리고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조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역시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증거조사 신청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 배우게 되는 공판 절차에서 자세히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공부를 마친 다음에 다시 공부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증거보존제도는 단지 형사소송 절차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사소송에서도 본격적인 본안 소송 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활용되는 증거보존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증거보존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4장에서는 수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본 것이죠.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여러 가지 수사 단서, 그리고 수사를 하는 방법으로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특히 강제수사로서 대인적 강제수사와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강제적으로 증인신문이나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수사상의 증거 보전까지 그래서 살펴본 것이고요. 제5장에서는 이제 그와 같은 수사를 마치고 나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이제 사법경찰관과 검사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1절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다음에 법원이나 검찰에 송치하든지 또는 송치하지 않든지 또는 수사를 중지하거나 이송하든지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준칙 제51조를 참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찰서장은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에 대해서 소년사범에 대해서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법 4조 2항에 있어서 소년법상의 보호사건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형사소송 절차에서 주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니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소년부의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을 송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말하고요.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등과 같이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도 될 수가 없고요. 10세 이상인 경우 중에서 14세 미만까지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이런 경우에 형법범을 범하게 되면 촉법소년이라고 부르게 되고 장차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10세 이상으로서 더 이상 상한은 없죠. 19세 미만이면요. 그래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범소년이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주된 것은 사건을 송치한다 그러면 법원에 직접 송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경우고요. 소년법에 의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를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조문의 위치를 잘 기억해 놔야 되겠습니다. 245조의 5, 제1호에 있죠. 사법경찰관의 일반적인 사건 송치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검사로 하여금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까지 송부하도록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있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송치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명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불송치하는 경우에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명과 함께 송부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반환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90일 이내에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등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뒤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잠깐 바로 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면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종결을 하고 결국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함으로써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적정 여부를 통제, 감식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불송치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응을 해서 그 처분 주체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 내용은 검사의 처분을 규정한 검찰 사건 사무규칙의 불기소 처분 내용과 사실상 같은데요. 먼저 불송치하는 사유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혐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준칙 51조 제1항 3호 감옥에 있는데요.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정 안 되는 경우,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 불충분 이런 경우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검찰 사건 사무규칙을 참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불송치 사유는 죄가 안 됨입니다.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든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안 됨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 사실에 대해서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예를 들면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죠. 또 다음에 배우겠습니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각하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각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필요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굉장히 허무맹랑한 고소 내용을 했다든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설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살인죄로,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 각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바로 종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을 불송치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첫 항에서는 사건의 불송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수사를 중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의자 중지.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수사를 종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미처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피의자 중지를 할 수가 있죠. 검사의 기소 중지에 대응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인의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이어서 그 참고인의 진술을 듣거나 조사해보지 않고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경우에 역시 참고인이나 고소인, 고발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역시 중지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가 바로 수사 중지에 해당하겠습니다. 역시 사건을 송치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송치와 더불어서 같은 항에서 공부를 한 것이고요. 한편 다른 곳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이죠. 그것을 이송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 하게 되느냐 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소속관서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경우, 관할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건을 관계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그 관할 지역의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기관의 관할은 법원의 관할에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법원의 관할에 대해서는 또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주로 범죄가 발생한 지역, 피고인의 주소 또는 거소 또는 피고인이 현재한 곳이 주된 법원의 관할이 되겠습니다. 토지 관할에 관한 내용인데요. 결국 뒤에 법원의 관할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의 불송치를 할 수 있는 독자적 수사권이 경찰에게 생김으로 인해서 그 수사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2020년에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등의 사유로 독자적 수사 종결권을 행사케 하는 대신에 고소인 등에게는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검사에게는 재수사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소인 등에게는 이의신청권, 검사에게는 재수사 요청권,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검사의 통제를 받도록 해서 인권보장에 기여하고, 고소인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 수사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와 이의신청입니다. 고소인 등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사건 등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와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사건을 증거물과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냈다라는 내용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 불송치한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조문의 위치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45조의 6쪽 뒤쪽에 있습니다. 이때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불송치한 거 잘못 아니냐 이렇게요. 그래서 고소인 등에게 주어진 권한은 이의신청이라는 것이죠. 조문도 245조의 7이라는 것도 같이 한번 법조문에서 확인해 두시고요. 그럼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송치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송치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밟게 되고요. 당연히 송치를 하게 되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를 하게 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검사에게 보낸 것을 신청인에게 다시 통지해 줘야 되겠습니다. 결국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서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되는,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 고소인의 이의신청의 효과를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고요. 검사에게 주어진 것은
재수사 요청 권한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사건 등을 검사에게 송부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위법 부당한 경우라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행위가 있다든지 인권 침해가 있었다든지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등이 그 예가 되겠지요.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의무적으로 사건을 재수사해야 합니다. 결국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의 이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통해서 그 적정성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고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사건을 이제는 검사에게 송치해야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게 되면 다시 수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다만 이 다시 수사한 다음에 또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1절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에 대해서 봤고 2절에서는 검사의 수사 종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라고 또 볼 수가 있죠. 범죄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는 등 유죄 판결을 받을 확신이 있다 할 때에는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죠. 246조에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행위가 공소를 제기하고 또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6장 이하에서 공소의 제기에 대해서 자세히 또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공소를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공소보류 제도는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법 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을 해서 공소 제기를 미뤄둘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기소유예와 같은 것이 기소유예 제도가 바로 뒤에 공부하겠습니다만 기소유예 제도가 국가보안법에 등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공소제기 당하지 않고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이제는 소추권이 소멸하는 그런 제도로 국가보안법 제도가 있고요. 매우 예외적인 제도이고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1항에서 공부한 것처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피의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기소라고 하는 거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기소라는 것은 공소를 제기한다는 말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와 협의의 불기소 처분 및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미 검찰의 사건 처분, 사법경찰관의 사건 처리 부분에서 봤기 때문에 더 이해가 쉬워지실 겁니다. 먼저 협의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 공소권이 없다 이런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혐의 없음,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증거가 불충분하다든지 저희가 경찰 단계에서 본 바가 있죠. 또는 죄가 안 되는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든지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든지 또는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든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든지 이런 경우 또는 그 혐의를 수사의 필요성조차 잘 인정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하게 되는 것이 협의의 불기소 처분이고요. 기소유예라는 것은 앞서 국가보안법상의 공소보류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기소유예의 변형된 모습이 공소보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기소유예라는 것은 위에 보는 협의의 불기소 처분과는 달리 피의사실도 인정이 되고 공소를 제기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 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양형의 조건에 대한 대표적인 규정이 우리 형법 51조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범행의 동기, 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을 해서 양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 결과 그런 사정들을 참작해 봤더니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 아주 가벼운 범죄이거나 또 그런 범죄 중에서 또 초범인 경우에 형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한번 용서를 해줘서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하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활용되는 제도가 기소유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제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 펜이 지금 자꾸 글씨가 이상하게 써져서 말로 하겠습니다. 기소 편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의 원칙 중에서 기소 법정주의가 있고 기소 편의주의가 있는데 기소 법정주의는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되고 공소를 제기하는데 법적인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반드시 기소를 하도록 하는 것이 기소 법정주의에 반해서 혐의 사실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부한 것과 같은 이런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것이 기소 편의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가 하는 불기소 처분 중에 또 기소중지와 참고인 중지가 있죠. 이것은 앞서 사법경찰관의 사건 종결에서 본 바와 같이 기소중지라는 것은 피의자가 소재불명이 되어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리고 참고인 중지는 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중지에서 본 것처럼 참고인이나 고소인, 고발인 등이 소재불명이어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불기소 처분은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불기소 처분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인정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심리해서 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불기소 처분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제기라고 하거든요. 불기소 사건을 제기해서 수사를 재개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잘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검사가 이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승복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불복할 것이냐,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주체를 잘 봐놔야 됩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되어 있는 검찰청을 거쳐서 그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경우 원 검찰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경정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역시 고등검찰청 소속검사로 하여금 원래 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검찰 항고 제도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조문이 검찰 항고에 대한 조문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법에 있다. 그것도 10조에 있다는 것을 잘 유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항고를 했는데 그 항고가 기각이 됐다. 위에서 본 것과 달리 기각이 되면 그 기각하는 처분에 대해서 또는 항고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이번에는 고등검찰청을 거쳐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배우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신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고발인이 되겠죠. 고소인은 항고를 했다가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발인의 경우, 그리고 고발 사건 중에서도 특정 사건은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신청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고발인은 재항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고등검찰청 검사가 봤더니 재항고가 이유 있다. 그러면 역시 스스로 처분을 경정하면 되고요. 재항고는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처분이 없으면 3개월이 지난 때부터 30일 내에 결국 재항고를 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 재항고 기간 30일인데 이와 같이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30일 내죠.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산을 하게 되고요. 항고 및 재항고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그런 사유 없이 기간이 지났으면 기각되는 것이고요.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을 해서 기각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기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의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가 검찰 항고와 재항고였고요. 검찰 항고를 했는데 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고소인이나 특정 사건의 고발인, 즉 고발인 중에서는 형법 123조와 126조의 죄에 해당하는 고발자를 포함해서 고소인과 고발인은 결국 검찰 항고가 기각이 되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 신청은 검찰청법에 있는 게 아니고 형사소송법 260조에 있다는 것을 또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재정 신청에 대해서는 6장 이하의 공소제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서의 수단이 있다는 항고 이외에 재정 신청이 있다는 걸 잘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법 126조까지 123조에서 126조의 죄에 대해서는 고발자도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한이 있어요. 126조의 죄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죄거든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정 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상의 항고, 앞서 본 검찰청법 10조에 의한 항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찰 항고 전치주의라고 하죠.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 때 전치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과거 행정법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쳤어야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었어야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명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치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혼 조정절 가사소송에서 이혼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라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심판 전치주의, 이혼 심판 전치주의, 조정 전치주의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주의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앞선 절차를 두었을 경우에 전치주의라는 말을 쓴다. 재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 항고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찰 항고 전치주의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검찰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다른 재정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굉장히 좀 짧죠. 그래서 검찰 항고와 대비해서 짧습니다. 10일 이내에 원처분을 한 검찰청에다가 재정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검찰청에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송부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의 있다 그러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하도록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공소제기를 해야 될 의무를 검사가 부담하게 되고 그와 같은 이유로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제6장 공소제기 부분에서 자세하게 또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로서의 검찰 항고와 재항고는 검찰청법에 규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검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 검찰 항고를 했던 고소인 그리고 고발인 중에서는 형법 123조와 126조의 고발인의 경우에는 재항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장에 대한 재항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260조에 의한 재정신청으로 간다는 것.
그렇다면 결국 검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형법 123조와 126조 이외의 죄에 있어서 고발인에 국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재정신청 이유가 있게 되면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하도록 공소제기 결정 명령을 공소제기를 하는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공소제기 파트에서 제6장에서 또 재정신청 부분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가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헌법을 공부하실 때 자세히 공부하셨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법에 있죠, 이것은.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그렇죠. 헌법소원을 하려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경우, 그렇죠? 검찰 항고를 했다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재정신청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발인은 형법 123조, 126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요. 이 결과 더 이상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소원이라는 건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할 수 있고 보충성이죠. 한편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지요. 재판소원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근데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결정이라는 재판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재정신청을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에 대해서 기각결정이든 또는 인용결정을 해서 공소제기 결정 등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인용하면 불복을 달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했을 때 그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소원이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소원을 하는 길이 모든가 막혀야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할 수 있을까요?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이지만 고소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소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바로 헌법소원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 아까 기소유예라는 것은 피의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형법 51조의 사항이 참작이 되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그와 같은 처분을 받은 피의자, 나는 혐의 사실이 아예 없는데 검사가 기소유예를 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하면은 피의자이기 때문에 고소인도 아니고 고발인도 아니니까 검찰 항고와 재정신청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나는 무죄를 받겠다. 나는 무죄인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든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해자로서 억울한 경우에는 바로 헌법소원을 갈 수가 있죠. 고발인의 경우에는 처음에 검찰 항고를 제기했다가 다시 재항고를 제기했다가 기각이 되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재정신청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검찰 항고 재항고가 기각된 경우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그러면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고발인의 경우는 우리가 고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피해자가 아닌 제3자, 피해자나 범인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것이 고발인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헌법소원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건 자기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부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항에 나오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적 지식을 다소 동원을 하셔서 잘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경우라면 빨리 헌법 파트에 가서 헌법소원을 공부하고 돌아오시면 지금 말한 내용들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기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관에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법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이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역시 검찰의 경우 타관 송치, 다른 관할로 보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른 검찰청의 관할 구역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타관 송치라고 하고요. 사건 이송이라는 말로도 역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256조에 의하면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요. 또한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한다.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주로 군인, 군무원 이런 인적 재판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네, 관할이 군사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우에 군사법원에 군검찰부에 송치하기 전에 한 소송 행위는 송치 후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예외적인 경우로서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사건, 실무에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또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또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는 성매매보호사건으로, 그 다음에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내용이 거의 특별법에 의해서 아동보호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성매매 사건에 관해서는 성매매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가정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또 소년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년사건에 따라서 소년법에 따라서 해당하는 법원의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정보호 사건으로 그 다음에 성매매 보호 사건으로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도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 예외에 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검사가 하는 처분으로서는 크게 공소제기, 기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소라는 건 이 기자와 소자를 따서 기소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기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타관 송치나 보호사건 송치나 이런 것들 공소보류는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라서요. 그래서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6장 이하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불기소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협의의 불기소 처분, 또 기소유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검찰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자세히 배웁니다만 검찰항고와 재항고,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잘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 특히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헌법 부분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보호사건 송치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사건 종결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소 제기 후에 수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